자, 베버리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제시한 전제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아동 가족 수당, 완전 고용, 포괄적 의료 및 재활 서비스 다 포함되겠는데요. 자, 베버리지는 최저임금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의 실업보험을 민간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르는 것인데요. 자, 역의 선택. 그러니까 실업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더 많이 가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람은 가입을 안 하겠죠.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실업의 위험에 있는 사람만 가입하다 보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역의 선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가입했으니까 내가 뭐 직장에서 잘하든 못하든 뭐 잘려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위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습니다. 특히 실업 같은 경우에 불황이 되면 실업이 다 같이 많아지고 호경기가 되면 다 같이 줄어들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교통사고는 해마다 그렇게 증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업의 경우에는 불황기가 되면 왕창 많아졌다가 또 괜찮아지면 호황기가 되면 왕창 줄고 이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보험료율 계산이 어려워서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건 민간에서는 하지 않고 그런데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자, 무임승차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험료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민간에서 제공하는 보험인데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황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이란 그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 이용료는 기여하지 않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은 뭐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3번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동 얘기만 하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뭔가 자산조사를 해서 골라내고 이러지 않고. 자, 세 번째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당연히 뭐 전문가의 진단으로서 장애 정도가 어떤지 진단이 필요하겠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물론 그럴 리가 없죠. 긴급복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골라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초연금, 그러니까 노인 계층에게 하위 70%에게 제공하는 금액,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 기준에 부양 의무자 유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에 사회보험료와 조세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서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습니다. 자, 일단 기억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정률의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지금 4.5, 4.5에서 합의 9%. 자, 사회보험료 국민연금의 경우에 저소득이든 고소득이든 그냥 똑같이 9%인 겁니다. 소득 재분배에 관련돼서 누진적이지 않죠. 거기에 비해서 소득세는 일정 소득 이하는 사실 거의 안 냅니다. 거기에 비해서 최고 소득세 비율은 한 45%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5% 고소득자는 45% 내고 저소득은 내지 않고 국민연금은 고소득이나 저소득에 관계없이 다 9% 내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정률의 사회보험료가 소득세에 비해서 역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서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고요. 특히 건강보험료. 일단 본인이 아플 것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세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항이 적습니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을 합니다. 똑같은 비율은 똑같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죠. 조세는 지불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물론이겠습니다. 지불 능력과 관련돼서 조세가 높고 낮고, 소득이 적으면 안 내고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은 비율로 내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산물 분석은 특정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것. 그 결과가 키워드고요. 이것은 성과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산물 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 정치적 맥락을 고찰하는 것. 자,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사회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는 건 이건 과정 분석입니다. 그 법이 어떤 사회 경제적 맥락을 통해서 결정됐는가, 정책이나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고, 공청회 몇 번 했고, 경제단체에서 무슨 반대를 했는지, 신문에서는 또 뉴스에서 어떻게 그 반응을 보였는지, 국회에서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과정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 분석은 정책 결정이라는 정책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 자, 정책 결정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은 이제 산물 분석입니다. 과정 분석은 정책 기획 과정을 거쳐서 이끌어낸 정책 대안을 분석하는 것. 이것도 산물 분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뭐냐면 5번에 과정 분석은 정책 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과정상의 이해관계 집단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국회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행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과정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에 민영화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1980년대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 복지국가가 국가가 주도하자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 국가 혼자서 주도하지 말자. 이것이 민영화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복지국가가 너무 많은 예산을 써야 되니까 뭔가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이것 좀 해결해보자. 국가 혼자 하지 말고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내자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요시하고요. 국가가 하면 아무래도 다양하지 않죠, 서비스가. 근데 민간에게 맡기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유발시켜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국가는 독점이기 때문에 국가가 혼자 하게 되면 경쟁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효율도 발생하는 건데요. 시장에 나가게 되면 경쟁이 유발됩니다. 자, 상업화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가 틀린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화가 가진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에서 민영화 상업화를 하게 되면 국가가 보장하는 것만큼은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고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입장에선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산재보상 보험제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고요. 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아니고 장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계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맞고요. 3번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병한 우울증이라거나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또 신체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인정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어디까지 업무에 관련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거냐는 그 정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점점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지금 그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했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성립하는 것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정도를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기관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8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어서 1인 가구 50만 원이 수급 기준이라면 30만 원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20만 원까지만 지급해 준다라는 것이 보충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 이탈 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의 2종 아니고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급여는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겠고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것, 역시 물론 마찬가지 보충성의 원리와 연결했을 때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에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서 지금 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고요. 공공부조, 국가가 빈곤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 사회보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사회수당, 아동수당, 노인수당 같은 기초수당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서 권리성이 약합니다. 앞에서도 그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강해요. 국민연금 납부했는데 나중에 안 주겠다 이러면 굉장히 그 난리가 나겠죠. 권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부조, 빈곤자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권리라고 사회복지에서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이진 않습니다. 빈곤하던 이제 고소득이던 관여하지 않고 똑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수평적 재분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보험의 급여 조건은 보험료 기여 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건강보험, 아파야 치료하게 되는 것의 의미고요. 그리고 보험료 내고 있어야 됩니다. 가입자여야 되고요. 4번의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아동이 뭔가 기여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기여 없이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자, 5번의 운영 효율성은 세 제도 중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가 아니고 낮다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운영 효율성 나오면 가장 낮은 이유가 다른 것보다 자산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조사를 통해서 빈곤하다는 게 확증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공공부조 대상이 되는 건데요. 자산조사, 정말로 빈곤한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그 과정에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많이 받으면 이제 건강보험도 많이 내고요. 적게 받으면 적게 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 맞고요. 자, 부가급여로는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 법 조항에 이게 있는데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시행되는 걸 살펴보면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법 조항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신 진료 출산비는 진료비는 여기에 부가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급할 수 있다에 지급하고 있는데 장제비나 상병수당은 법 조문에 있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지급할 수 있는데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똑같이 그해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21번에 고용보험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하고요. 지금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건데 뭐 빚을 졌다고 해서 뭐 이걸 압류해 갈 수는 없습니다. 기초수급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일단 정답은 1번인데 구직급여 일수는 대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통 7일 정도를 산정하는데요.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라는 지문인데요. 자, 구직급여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주 뭐 세부적인 특히 2020년도 문제에 세부적인 정책의 조항들을 알아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비교적 많이 나온 셈인데 매년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2020년도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5번에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65세 이후이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에 우리나라의 근로장려 세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게 지금 세금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1번의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국세청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맞는 내용일 텐데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EITC 모델을 한 것. 그래서 아예 EITC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 보유 상태 등을 반영해서 지급을 합니다. 근로 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서 빈곤 탈출.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느니 기초수급을 받아서 의료 보호와 함께 이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아예 하지 않는 빈곤의 덫, 빈곤의 함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장려, 근로를 하면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는 무엇인가인데요.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에 다 들어와 있고요. 이게 그 기출 문제에는 두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계산 문제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사실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가 45세, 42세 두 자녀와 지금 4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로서 소득 인정액, 현재 소득이 얼마냐 하면 이제 소득과 함께 재산까지 고려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월 10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부양 의무자는 현재 없고요. 성인인 자녀가 없으니까 지금 부양 의무자가 아직은 연령대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부양 의무자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 소득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1인, 2인, 3인은 볼 것 없고요. 4인 가구니까 460만 원을 봐야 될 텐데
자, 460만 원이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하면 138만 원입니다. 138만 원인데 그래서 여기 보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138만 원을 이게 기준점이어서 근데 인정소득이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있어요. 보충성의 원리 현재 소득이 있다면 180만 원과 100만 원을 비교해서 뺀 38만 원만 지급하겠다가 보충성의 원리죠. 소득 인정이 없다면 138만 원 지급할 텐데 이게 지금 그 생계비의 빈곤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소득이 인정소득액이 100만 원이 있다면 이건 빼고 보충하는 건 38만 원만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이 월 생계급여액의 산정 기준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마도 4번도 많이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2번이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24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복지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관여합니다만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등급 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 아니고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독립회계로 해서 여기서 돈이 남는다고 이쪽 갖다 쓰고 여기서 돈이 남는다고 이쪽 갖다 쓰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재가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참 2020년도에 이런 수치를 다루는 문제가 참 특이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100분의 15입니다. 다른 해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참 특이하게 이런 걸 숫자를 암기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5번의 수급자는 시설급여에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중복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중복은 물론 안 되는 거겠고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기초연금 제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 아니고요. 인정소득이 70% 이하인 경우 상위 30%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무기여 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게 맞는 내용입니다. 무기여 방식,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납부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금이 아니라 공공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연금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름만 연금이에요. 근데 사실 내용이 연금이 아니라 공공부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에 국민연금급여를 고려합니다. 국민연금급여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게 아니고 역시 이것도 관련돼서 부부 가구인지 노인 단독 가구인지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변동사항이 있고요.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 이런 것은 뭐 유족급여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것이 기여한 게 있다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기여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바탕으로 공공부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유족급여 이런 것은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